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2020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증시는 이 코스피 3000포인트에 대한 이 기대감과 설렘으로 굉장히 강력한 랠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간에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세가 폭발하면서 흥분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연초에 이제 역사적으로 저도 보지도 못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2020년도 매 순간순간마다 네, 거래 대금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도 사실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거래 대금의 증가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에 임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날 증시는 62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렸고 그 전날에도 56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렸습니다. 연이틀 합하면 양시장 거래대금이 110조가 훨씬 넘는 그런 유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 구간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겁니다. 항상 저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네, 단기 매매에 있어서도 앞에 있던 이 거래 대금을 다 장악하는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만이 그 종목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그 윗 구간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터졌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차익을 했을 거며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당연히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지. 바보도 아니고 내가 고점에서 나는 기부할 거야 하면서 주식을 사주지는 않죠. 아주 증시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고점을 넘기는 거래 대금과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매번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의 시세는 증시의 시세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기존에 세웠던 나의 투자 시나리오가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를 물렸는데 나는 원래 계획이 위에서 물렸더라도 분할 매수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하겠다라고 초심을 가졌다면 뭐 갑자기 뭐 삼성전자 손절하고 다른 거 사고 그러니까 급등주를 막 쫓아가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만큼은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시장 위험합니다. 관망합니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안 합니다. 조심합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사겠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려 놓았죠. 카페에다도 글을 올려 놓았는데 사실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보셨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초에 올려놨던 글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딱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싸기 때문에 뭐 종목을 못 샀다가 위에 와서 뭐 시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죠. 뭐 벼락거지라든지 꼭 내가 지금 뭔가 주식을 사지 않으면 정말로 거지대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당장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만드는 언론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한 템포 쉬면서 시장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뭐 연말 연초까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학개미의 승리다. 엄청난 고객 예탁금이 있어 안전하다. 3천 넘어 5천 간다. 그리고 저 아는 친한 형님은 뭐 4,800에 뭐 비트코인을 아주 용감하게 그냥 매수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1억까지 다이렉트로 갈 것이다. 지금은 탐욕이 생길 때 여지없이 시장은 교훈을 주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는 내내 이런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어요. 이 원웨이 양매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핵심은 뭐냐? 원웨이로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탈이 나오면 반드시 투매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가는데요. 개인의 이 투자 성향,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느끼기에는 매주 월요일날 시장이 빵 시작하면 엄청난 갭 상승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의 이 폭풍적인 매수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개인의 이 개개인을 쪼개보면 저 짱구 박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한 분 한 분들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서 이 폭발력은 장초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이 개인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허나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은 일사불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이 개인의 수급의 힘이 점점 약해질 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이 변동성의 마지막은 항상 개인의 신용 물량을 정리를 시키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주 바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데미지가 누적이 될 때는 한 번 정도는 털어내고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천천히 보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에 또 이런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회원님들한테.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단기 매매에 특화된 매매 기법이 있고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욕심을 버린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런 단기 매매가 잘 되는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이 다 괜찮아요. 오늘 물려도 내일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단기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뇌동매매가 되고, 뇌동매매로 그 손실이 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 똑같습니다. 미수와,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되는데, 왜냐? 복구하고 싶은 이 심리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돼서 내가 평소 운영하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5천 1억인데 제가 1,000만 원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자금으로 빠르게 베팅을 해서 나는 먹고 싶다라는 이 심리가 개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킵니다. 즉 그게 분노의 매수로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여기서도 손실 저기서도 손실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금 상승장에 이 쪽박찬다, 상승장에 깡통 계좌가 많다라는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시장의 이 흐름을 읽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될 때가, 그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더 참고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출발한 것 같네요.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면서 사실 목요일날 미 증시도 나스닥, 다우, S&P는 빠졌는데 이 스몰캡이죠. 중소형주 섹터는 2%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인텔이라든지 TSMC가 고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일단 상승 마감하며 국내에도 IT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IT 종목 안에서도 몇 개 종목만 지속적인 수급을 이어갔지 나머지는 또 좀 빠지는 모습으로 가서, 사실 이 추세가 강한 종목 외에는 또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수급 난조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매매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상승 시 종목수가 많았던 분들은 종목수 축소와 하락 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통상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 IT 섹터는 주도주고, 네,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섹터에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비싸서 못 산 종목군들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네,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실적이 양호한데, 그리고 업황이 좋은데 주가가 가지 못한 종목군들 안에서 선별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우량주 전부 큰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뭐 옵션 만기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 막판에 들어왔던 이 수급 바로 시작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 오늘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뭐 그간 올랐던 뭐 현대차, 뭐 기아차도 많이 빠졌고 LG전자도 큰 폭의 밀림, 그 다음에 화학 섹터, 뭐 전반적인 코스피 우량주들은 다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전체가 이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우리가 원하던 종목, 그리고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대형주들 총 위치에 오면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우선순위가 돼야 될 종목은 뭐 당연히 IT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건설주 등이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화학 섹터도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섹터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시장은 뭐 딱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가 없었다면 수혜를 받았고 이재명 관련주만 올랐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재명 관련주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정치 테마주를 제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신규주 어제부터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매매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알체라라는 종목을 장중에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거의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장중에 이제 녹십자가 뭐 다수의 업체와 CMO 논의를 한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HTS 상에 나오지 않는 기사는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오면 물량 출회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미 HTS상에 공개가 되지 않다가 오후에 6%대 구간에서 HTS상에 나오면서 차익 물량 흘러나오는 모습들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미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왜 어떤 연유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이후에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뉴스에 따라잡기보다는 조심해서 그때는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SKC라는 종목만큼은 팔지를 않았었어요. 팔지를 않았다가 이번 주 금요일날 SKC도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냥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전량 매도를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짧은 구간에서의 이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짧은 구간에서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고, 추후에도 SKC는 다시 사고 싶은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전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하나도 없어서 다시 또 종목군들을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목을 노려볼 예정이고, 그 다음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에 강했던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금요일 날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농우바이오가 거의 대장급으로 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눌리는지 좀 체크를 해 보면서 끌고 편입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농우바이오, 그 다음에 인바이오가 있겠죠. 일단 가장 강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농우바이오와 인바이오, 즉 시장이 혼돈할 때 이 테마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두 종목 정도 보고,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은 뭐 이 구간에서의 이 급락이 뭔가 이유가 아직은 모르겠으나 또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죠. 21선, 21선 구간에서 변동성을 줄여준다면 그때는 한번 편입을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 농업 섹터 에그플레이션이죠. 관련해서 일단은 농우, 아시아 종목, 인바이오 정도 보고 있고, 경농이랑 조비는 예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만원 위에 있어서 이 수익을 내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밀렸을 때 이 손실폭도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조비는 생각보다 약해서 좀 종목을 뺐고, 대동공업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추세가 제일 좋아요. 대동공업이 사실 날려버리려면은 뭐 가장 크게 날려버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트랙타 국내 1위 대동공업까지 넣어서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공업, 그 다음에 그린플러스도 있겠죠. 그린플러스 추세는 좋은 종목들, 근데 거래 대금이 없어서 얘는 안 보는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일단 이 셀트리온 형제들 굉장히 좀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일단은 터진 부분이라 이거는 지금 순간은 재편입에 대한 의사는 없으나 이런 구간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겠죠. 20만원 라운드 피겨, 아니 30만원 라운드 피겨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10%가 더 빠진다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 정말로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 다 받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여기에 지금 물려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하락이 크죠. 그렇지만 낙주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었겠죠. 이렇게 올라갈 이건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구간에 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시장에 매매할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뭐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찌 됐든 뭐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자리, 최소한 이 자리겠죠.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자리에 오면 한번 봐보겠으나 오지 않는다면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굉장히 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단기간에 낙폭과대로 떨어진다면 이러한 종목은 낙주 매매 관점에서 한번 봐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은 낙주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낙주에 대한 기준으로 봐볼 생각이고, 이 신규 상장주가 강세라고 목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날은 저희가 NFC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NFC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요. 지금도 NFC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금요일날은 알체라를 저희는 장 초반에 공략을 좀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면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매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매매는 없었던 종목입니다. 아주 좋은 이슈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서는 좀 나와줬는데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체라 매매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노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NFC라는 종목인데요. NFC라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죠. 지금 매매는 꽤 오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적절한 구간에서 끊어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워요. 더 떨어졌으면 너무나 좋은 자리가 올 수도 있었을 구간인데 좀 아쉽고, 월요일장 이 종목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그러니까 최대 거래 대금을 터트린 자리를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바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시가총액이 낮은 화장품 회사에서 제2의 박셀바이오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인 종목이라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서 맞고 장중에 이런 모습이 보이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드는 모습이 나오면 아주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요. 어차피 시간 외에 3.4%가 떠서 이 직전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물량 소화하다가 넘겼다가 밀려서 가다가 오후장에 간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구간이겠죠. 신고가를 치면서 얘는 조금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 악성 매물을 돌파시키는 자리 이후에 파동이 나오는 거고요. 박셀바이오도 사실 이 구간이죠. 여기서 신규 상장을 시키고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오후장에 올리고 날려버린 다음부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의 변곡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이후에 눌림, 상승, 눌림, 이 타점이 나온다면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목 분석도 중요하지만 밸류가 워낙 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싸게 시장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봐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NFC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알체라라는 종목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종목군들 다시 보죠. 삼성전자, 네,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아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똑같아요. 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대금 이후에 일단 밀렸는데,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분봉으로 봐야 돼요. 분봉으로 한 30분봉 정도 보면 여기에 일단 고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하나의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의 구간을 깨는 순간부터는 변곡이 나오겠죠. 이 추세 구간이 깨지는 구간, 이 단기 추세대에서 여기서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걸 맞고 떨어졌어요.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저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날부터죠. 정확히 말하면 1월 13일부터 시장에는 변동성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1월 13일의 고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고점이다. 1월 13일이죠. 이때 못 가는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간에 이 지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 지점은 저항이 될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여요.
3150포인트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시장은 이러한 이 이평선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맘먹고 깰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빼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보다 더 아래로 지수를 놓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뭐 30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우량주는 조금 더 열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삼성전자를 매매하기보다는 저는 현대차를 매매를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요일날도 사실 24만원에 공략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공략할 때는 다 마찬가지로 딱 첫 자리입니다. 이평선의 첫 자리, 여기도 5일선의 첫 자리, 그 다음에 이제는 11선의 첫 자리가 되겠죠. 뭐 여기서 반등하는 윗꼬리를 먹고 팔기 위한 매매지 절대로 중장기 매매가 될 수 없습니다. 단기 도치 이후에 눌릴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시장 마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 대응이고, 이런 구간에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봐요. 현대차의 단타를 본다면 이런 자리들, 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일 거고, 이거를 좀 길게 열어보면 여기는 다중고점 구간에서 이 주가가 깨지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폭락의 직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낼 때는 또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럼 22만 7천원, 22만 5천원 구간까지 밀린다면, 네, 당연히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첫 자리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현대차를 월요일날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래서 대형주는 여전히 현대차를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OCI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업종 대표주들이잖아요. OCI도 이제 물량은 한 20%는 그냥 들고 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차익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를 들고 간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구간까지는 버틸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95,000원이 최종적으로 이탈이 되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도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때 이탈을 하면 나는 차익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예정이고, 이 종목이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더 가면 더 갔지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지지해주면 끌고 가는 거고, 지지 못하면 아래에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에너솔루션 같은 거 추세 하단에 오면 좋은 종목군들, 효성중공업 같은 거, 네, 밀려주면 좋은 종목군들,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요. 네, 밀릴지는 모르는데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의 실적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회사가 2배, 그 다음에 계속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잘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결코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좋은 기회가 오면, 떨어지면 잘 매수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네, 좋은 종목군들, 진짜로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죠.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근데 또 밀려주면 뭐 11선 근처라든지 다시 봐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으면 이런 구간들, 아주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려서 밀렸던 구간들까지 온다면 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는 금요일날 일단 이 윗구간에서 한 30% 정도는 차익을 좀 했습니다. 네, 일부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일부 차익을 했고요. 이것도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제 끌고 갔기 때문에
시간은 또 한 2주 정도 걸렸지만 네, 의미 있게 비중을 넣고 매매를 한 거라 괜찮고, 이런 종목이 다시 밀리면 충분히 저는 5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집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만 좋았다면 이런 구간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수급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의 변화 가운데서 네, 성장 동력으로 수소 유통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다리면 4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취임식과 삼성전자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있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 단기 변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굉장히 불리한 측면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1월 20일 날 그 바이든 취임식에 맞춰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확인하고 네, 시장에 대응해도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뭐 라이브 방송 한 10시나 9시 반 정도 진행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1월달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함께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탈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